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은 면역 저하자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률이 60세 이상 일반인의 접종률보다 크게 낮은 37% 선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면역 저하자의 코로나19 사망률은 일반인보다 3배 높다며 중증과 사망 예방 효과가 50% 이상인 백신 4차 접종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코로나19 진단검사의 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단검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PCR 무료검사 대상자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하자는 취지로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올리면서 사상 처음으로 4차례 연속 인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고 고삐 풀린 원달러 환율도 방어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2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7명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2분기 사망자 수 또한 역대 최다를 기록해 자연 인구 감소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면서 더위가 물러나 이번 주말 아침 기온이 2달여 만에 20도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도 26도에서 28도 사이에 머물 전망인데 심한 늦더위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방역당국은 면역 저하자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률이 저조하다며 중증 위험을 낮추기 위해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면역 저하자의 4차 접종률이 37.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부터 4차 접종을 시작한 60세 이상의 접종률인 47%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이 면역 저하자의 경우 비면역 저하자보다 3배 높다며 중증과 사망 예방 효과가 50% 이상인 백신 4차 접종에 꼭 참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면역 저하자는 혈액암 등의 질환이나 면역 억제제 복용으로 면역 형성이 어렵거나 충분하지 않은 고위험군입니다. 접종을 희망하는 면역 저하자는 3차 접종 후 최소 4개월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고 mRNA 백신 또는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 가능합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코로나19 진단검사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체계 전환 필요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4차 자문위 전체 회의에서 방역 상황과 정책을 점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의료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고 체계 전환 필요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60살 이상 고령자와 의사 소견에 의해 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코로나19 PCR 검사를 무료로 받고 있는데 이를 다시 검토하자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PCR 검사 정책을 포함해 중증, 준중증 병상 입실 기준이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는 BA.5 변이에 맞게 개량된 백신이 다음 달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곧 개량 백신이 도입되는데 초기 오미크론인 BA.2를 토대로 개발된 1차 개량 백신이 우선 들어올 전망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미국은 코로나19 가을 재유행에 대비한 전 국민 백신 추가 접종을 다음 달 시작합니다. 여기에 화이자와 모더나가 BA4와 BA5에 맞게 개발한 최신 개량 백신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신청한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오면 다음 달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다만 이 백신은 아직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초기 오미크론 BA1 변이를 토대로 한 1차 개량 백신이 먼저 개발됐는데 미국 정부가 현재 유행하는 하위 변이 BA4와 BA5에 맞게 개발해달라고 요청해 짧은 기간에 추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BA1을 토대로 한 1차 개량 백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식약처에서 모더나의 1차 개량 백신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다음 달 안에 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9월 말, 빠르면 한 9월 한 초중순 정도에 허가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식약처에서는 안전성을 최대한 담보를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되 가급적 신속하게 허가를.
허가가 나면 10월에 국내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6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는 개량 백신을 기다리기보다 현재 백신으로 빨리 4차 접종 받는 것이 중증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개량 백신이 사용되면 그 다음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이 독감처럼 해마다 맞는 계절 백신이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혈액암 환자 등 면역 저하자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용 항체 주사제 이보실드가 10여일 만에 604명에게 투약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7월 18일부터 현재까지 모두 1,723명이 이보실드 투약을 예약했고, 투약은 지난 8일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604명에게 투약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보실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면역 형성이 어려운 경우 항체를 근육 주사로 직접 투여해서 감염 예방 효과를 얻는 항체 주사제입니다. 투약 후 6개월 동안 효과가 지속되는데 임상시험에서 감염은 93%, 중증화와 사망은 50%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고, 오미크론 합의변이 BA4와 BA5에 대해서도 효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출산율이 0.81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는 처음으로 0.7명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사망자 수가 늘면서 올해 자연 감소하는 인구 규모는 애초 정부 예측치를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출산율이 또 추락했습니다. 출산율은 보통 연초에 높았다가 연말이 될수록 감소하는데 올해는 2분기에 처음으로 0.7명대가 나왔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에 걸쳐 출산할 거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가 빠르게 줄면서 올해 전체 출산율도 연 기준으론 처음으로 0.7명대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분위기에 더해 코로나19 대유행 등의 결혼이 많이 줄었던 것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는 거로 보입니다.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출생의 경향 등을 고려하면 2022년 국제 출산율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 장래인 구축의 결과를 통해서도 0.77명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2분기 사망자 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인구는 올해 6월까지 6만 5천 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중간 수준의 출산율과 기대 수명을 가정해 올해 7만 9천 명 정도가 자연 감소할 거라 내다봤는데 불과 반년 만에 예측치의 80% 이상 줄어든 겁니다. 정부가 부모급여 70만 원 등을 내세우며 인구 감소 속도를 최대한 늦추겠다고 나섰지만 코로나19 변수 등에 오히려 더 빨라진 상황. 심각해지는 저출산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등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고 인구 위기 대응 전담반까지 꾸린 정부의 다음 대책이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즉석커피의 당류와 카페인 함량 차이가 천차만별이어서 제품 구매 시 영양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하는 즉석커피 2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라떼 포함된 당류는 100ml당 평균 7.2g으로 스위트 아메리카노보다 1.9배 많았습니다. 아메리카노의 카페인 함량은 100ml당 평균 34mg으로 디카페인 커피보다 10배 높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제품 유형과 종류에 따라 당류와 카페인 함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품 구입 시 영양 성분을 확인하고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무더위 기세가 꺾이면서 앞으로는 아침 기온이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빠르게 수축하면서 더위가 물러나고 기온도 하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선선한 공기가 유입되며 아침 기온이 2달여 만에 20도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도 26도에서 28도 사이로 3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심한 늦더위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올여름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미국 텍사스의 한 계곡에 잠겨있던 공룡 발자국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APTN은 미 텍사스 공룡계곡 주립공원이 공원을 관통하는 계곡물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물과 진흙, 석회석 등으로 덮여있던 1억 1,300만 년 전 공룡 발자국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원은 이번에 발견된 발자국들은 세계에서 가장 길게 이어진 공룡 발자국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발자국 대부분은 키 4.5m, 몸무게 7톤에 달하는 육식공룡 아크로칸토사우루스가 남긴 것이며 키 18m에 몸무게는 44톤에 달하는 사우로포세이돈이 남긴 것도 섞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원은 비가 오면 발자국이 다시 물에 잠기겠지만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공룡 발자국을 계속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이번 주 정점을 찍고 흐름이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차를 두고 위중증이 늘어나는 패턴에 따라 중증 피해 규모는 늘고 있어서 방역당국은 면역 저하자의 4차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했습니다. 네, 자세한 코로나19 상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백손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꺾이지 않았다고 평가를 했었는데요. 최근엔 이번 주가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정말 정점을 찍고 흐름세가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이미 감소 추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전 주가 정점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1만 3,371명인데 전일 대비 2만 5,968명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건 일간 평균으로도 약 5천 명 정도 줄었기 때문에 일단 감소 추세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이번 주 내내 전주 대비해서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7명 줄어서 566명인데 사망이 108명이어서요. 이거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급증 추세를 아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네. 이 108명이라는 것은 4월 29일 날 136명이 사망하신 이후에 거의 4달 만에 최고 수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환자 병실 가동률은 45.8%로 뭐 아직까지는 안정적입니다만 감염 재생산 지수는 아직도 1.06으로 1은 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아마 감소 추세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아마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2만 명 정도인데 이전 주가 12만 5천 명 정도였기 때문에 주간의 일간 평균 숫자도 줄어들고 있는 데 비해서 후행성이 있는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는 좀 늘고 있어서 아마 이번 주에 피크를 보이면서 다음 주 이후에는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도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신규 환자는 줄었는데요. 요양병원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의 확진자는 좀 늘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이 감염 예방에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곳인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 고위험 시설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집단 발생이 생기면은 사실은 피해가 사망이나 위중증이 굉장히 늘어나죠. 네. 8월 3주에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집단 발생 건수가 45건인데요. 7월 넷째 주에는 165건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건수 자체는 아주 급격히 줄었습니다. 반면에 평균 확진자 수는 165명에서 426명으로 71.8%가 증가해서 전체적인 규모는 더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방역당국에서 표적 방역이라고 해서 이 고위험 시설에서의 집단 발생이라든지 사망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는 방식이 의료기동 전담반을 활성화해서 의료진이 없는 요양시설들의 의사들을 파견하겠다 하는 방식인데 저는 이건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고위험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확진자를 격리를 하면서 치료 가능한 거점 전담 요양병원으로 이송을 하면서 네. 이 원래 그 확진이 발생한 그 시설의 이 방역 상태를 좀 더 개선을 시켜줘야 되겠죠. 네. 즉 그 병상 거리를 좀 더 띄워줄 수 있다든가 혹은 또 역학조사 결과 접촉하거나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또 빨리 바로 격리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인데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되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시설별로 감염 상황을 대비한 모의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의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훈련이 실제로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어느 정도 뭐 도움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요양시설에서 이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모의 환자를 만들어 놓고서 어떻게 이 사람을 격리를 할 것이냐, 또 간병인과에 의한 전파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또는 이 접촉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또 주기적인 진단검사 요령 같은 것들을 방역 책임자를 통해서 잘 숙지를 시켜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인데 네. 사실 이런 모의 훈련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시설들에 따라서는 굉장히 상황이 열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의 훈련만 가지고서 이 부분이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교육 부분도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 근본적인 환경을 더 개선하지 못하는 한 결국은 격리를 밖으로
하면서 코호트 격리가 아닌 감염자들을 바로 전원시키는 이런 시스템 마련이 더 시급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확진자를 시설 밖으로 격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최근 확진자 중 눈에 띄는 게 바로 재감염 비율입니다. 8월 둘째 주 재감염률이 6.65%까지 올랐고요. 이 중에서 소아 청소년 비중이 높은데 이게 뭐 접종 비율이 낮고 또 학교에 가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걸로 보십니까?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 감염됐던 사람들의 숫자가 월등히 많다는 것, 즉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인 경우 또 영유아인 경우들에 있어서는 진단검사 수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 숨은 감염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진단을 받았다는 부분이 이것이 이 연령층에서 많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12세, 17세까지의 예방접종률을 보면 2차까지 맞은 아이들은 60% 정도 이상 되는 반면에 3차 접종률은 굉장히 낮고요. 네. 5 내지 11세의 경우에 2차 접종률도 1.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BA1, BA2에 자연 감염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이 교실에서 이제 감염되면서 자연 면역은 얻었지만 지금 BA5라는 감염이 생기면서 이 재감염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고 면역 회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실 내에서의 전파가 이 재감염의 주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정기석 자문위원장이 코로나19 진단검사의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PCR 검사를 무료로 받는 대상자를 다시 검토하자는 그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교수님께서도 진단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동의하십니까? 글쎄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유행이 증가하고 있는 유행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시기에는 무료로 PCR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RAT라고 그래서 신속항원 검사인 경우에 있어서는 감염 초기에 양성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양성이면서 음성이면서 지역사회 전파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좀 더 PCR을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을 넓혀줌으로 해갖고서 조기에 격리를 하고 또 지역사회 전파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 4월이나 5월 또는 6월 정도까지 굉장히 10,000명 이하까지 줄어드는 유행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뭐 유료화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근본적으로 PCR 이 진단검사들을 유료화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고려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어서 지금 시기에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조금 더 유행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신규 확진자 수가 조금 줄고 있지만 이런 재유행이 끝나면 또 다른 재유행이 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올가을 지금보다 더 큰 유행이 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시기적으로는 가을에는 오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변이주가 나오는 것도 전부 오미크론 하위 변이주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차 면역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지금 6차 유행이라고 한다면 이 6차 유행만 하더라도 433만 명이 통계적으로는 감염이 되었는데 실제 진단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지난번 오미크론보다 훨씬 지금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대략 계산해서 1,000만 명 정도 감염이 되었다고 보면은 지난번에 오미크론까지 합친다면은 2,000만 명 이상이 자연 면역을 얻은 상황이고 이 자연 면역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감염 자체는 일어날지 몰라도 증상 자체가 굉장히 경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가을의 유행이 이번 유행보다 더 커질 가능성은 뭐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이제 겨울철이 되게 되면 죄송합니다. 겨울철이 되게 되면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 면역력 떨어지고 우리 실내 활동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독감과 이 코로나가 같이 유행하는 트윈데믹이라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면 의료체제에 분명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대응할지 선제적으로 좀 의료체제 정비가 강화가 더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예. 자, 가을보다는 겨울에 더 큰 유행이 올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알려주셨는데요. 자, 이르면 다음 달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개량 백신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우선 접종 대상자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29일 날 7월 29일 날 BA1과 기존 백신의 이가 백신이 모더나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우리 식약처에 신청을 해서 아마 9월 달에는 승인이 나고 우리가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문제가 다른 것이 BA4에 대한 이가 개량 백신이 모더나 파이자에서 미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했는데 파이자가 22일 모더나가 23일 날 신청을 해서 아마 빠르면 9월 5일 날 승인을 받고 이것이 시판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바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 이 백신이 상용화되고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 1차 개량 백신, 즉 BA
일에 대한 계량 배치는 폐기 수순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시기에는 이 도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 달 말에 아마 그 도입 일정 또는 접종 일정을 발표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들은 지금 애매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절을 해갖고 어떻게 수급을 할 것인지 이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를 예. 수급을 해야 될지를 지금 결정하는 게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네. 자, 그동안 몇 번의 대유행을 겪은 그 경험을 잘 살려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잘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브리핑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유튜브 서비스를 시작한 YTN 사이언스는 2018년 구독자 수 10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8월 50만 명 돌파이어서 1년 만에 다시 6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기초과학부터 최신 국내외 과학기술 이슈 등 다양한 과학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YTN 사이언스 유튜브 서비스는 누적 조회수 4억 3천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YTN 사이언스는 유튜브를 통한 과학 문화 확산을 위해서 국내 최초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캐릭터 올리와 베리를 활용해 유튜브 전용 콘텐츠를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이 대전에 사는 전 연인과 가족의 금융정보를 무단 열람했습니다. 본인 관할 지역의 주민이 아니면 민감 정보를 볼 수 없도록 시스템적으로 차단돼 있어야 하지만 구멍이 뚫렸다는 얘긴데요. 네, 해당 구청은 정확한 열람 방법과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으면서도 단순 열람이라며 경징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대전에 사는 이모 씨는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A씨와 사귀다 몇 달 전 헤어졌습니다. A씨는 이씨와 이씨 가족의 금융 관련 정보를 꿰뚫고 있는 듯한 말을 종종 던졌습니다. 아버지가 얼마 벌고 얼마 버는 줄 아냐? 그러니까 내가 대충 300 정도 벌나? 그러니까 아니다, 더 밑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생이 사대보험을 받는데 뭐 어디서 다른 거 같냐? 이씨는 A씨가 복지 관련 업무를 하면서 개인정보를 찾아본 게 아닌가 의심스러워 시스템 관리기관에 열람 기록을 요청했는데 충격적인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에는 해당 공무원이 이씨뿐 아니라 이씨의 아버지와 동생의 개인정보에까지 접속을 시도한 기록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민원을 받아 감사에 착수한 구청은 A씨가 이씨 가족의 소득, 보험 정보 등을 열람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 공무원이라고 해도 관할 외 지역 주민의 민감 정보는 복지 시스템을 통해 접근할 수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시스템은 국민들께서 직접 신청하신 경우에 한해서 관할 지역의 공무원에게만 소득, 재산 등 민감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해드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소득이나 보험 정보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조차 수집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던 일이 실무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감사 과정에 A씨는 코로나19 지원금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권한이 확대되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타 지역 주민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었다고 말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A씨 말이 사실이라면 개인정보 무단 열람 피해자가 이씨 말고도 더 있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해당 구청 감사팀은 A씨가 정확히 어떤 자료를 어떻게 본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단순 열람에 불과하다고 판단해서 경징계에 조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씨와 가족들은 명확한 사실 확인이 안 되자 국민신문고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A씨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타인 정보에 접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4차례 연속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 2.5%가 됐는데요. 잡히지 않는 고물가와 고환율 현상이 금리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또 올해 물가 상승률을 대폭 높여 잡았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의 선택은 이번에도 기준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7월에 이어 이번 달까지 올리면서 기준금리는 연 2.5%로 높아졌습니다.
사상 첫 4차례 연속 인상으로 이 기간 기준금리는 1.25%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높이는 배경은 역시 물가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전체 물가 상승률을 기존 4.5%에서 5.2%로 대폭 높여 잡았습니다. 이는 지난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향후 국제 에너지 가격 흐름이 불확실성이 큰 점, 그리고 근원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5에서 6%대의 높은 소비자 물가 오름세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치솟는 원달러 환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고환율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만큼 방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0.25% 통화 가치가 증가하는 효과가 생겨버리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금리는 그 나라 통화 가치의 상승이다. 통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건 원달러 환율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환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로 가니까.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올해 2차례 남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안에는 계속 금리가 더 오를 것이 아니냐라고 예측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지속적으로 한 2번 정도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낮춰 잡을 정도로 강도 높은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어 물가 정점이 확인되면 4분기엔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기준금리가 지난해 8월 이후 1년 동안 2%포인트 급등하면서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도 대폭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대출은 1,757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른 만큼만 대출금리가 상승했다고 가정하면 0.25%포인트 인상 때마다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3조 4천억 원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지난해 8월 연 0.5%였던 기준금리가 지금은 연 2.5%로 높아진 만큼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산술적으로 봤을 때 1년 만에 27조 4,600억 원가량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년 동안 늘어난 1인당 이자 부담 증가액은 128만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큰 만큼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과 이른바 영끌, 비투족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관 합동 대응반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업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부는 민관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통상 규범 위배 가능성 검토와 주요국 동향 모니터링, 미국 측과 협상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찾을 예정이며 WTO에 제소하는 방안은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 등이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차들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거로 예상되며 유사한 입장인 국가들과 공동 대응 방안도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전 세계 금융시장의 관심은 오는 26일 열릴 잭슨홀 회의에 온통 쏠려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연설을 통해서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 폭과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동환 기자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우리 시각 26일 밤 11시 잭슨홀 회의에서 경제 전망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입니다. 잭슨홀 회의는 매년 8월 미국 와이오밍주 휴양지인 잭슨홀에서 열리는 경제 심포지엄으로 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학자 등이 참석합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은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arkets are waiting for Chair Powell. We haven't heard from him. The Fed is the most important actor in markets today, and we haven't heard from, the chair of the Fed since the end of July. 향후 미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시장은 통화 긴축을 유지하는 매파적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줄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등 경기 위축을 나타내는 지표가 나오고는 있지만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기 때문입니다.
연준 당국자들도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예상보다 더 공격적이어야 한다며 긴축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다음 달 21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지난주 40% 수준에서 60%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I think a lot of it's going to depend on what the CPI print looks like in a few weeks. But if I had to make a judgment today, we lean towards 75, simply based on what Fed speakers have been saying. 파월 의장은 지난해 잭슨홀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발언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부담을 경감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10,000를 탕감하는 등의 내용인데요. 공정성 등의 논란이 일면서 찬반 양론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그간 미적거리던 논란의 대선 공약인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안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공약보다 축소된 연방학자금 융자금 $10,000의 탕감과 상환을 유예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연간 소득이 $12만 5천 미만인 개인 등이 대상입니다. 혜택은 약 4,300만 명으로 이들은 1인당 평균 약 $3만 7천, 약 5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대상 연방정부 장학금인 펠 그란트 수혜자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2만, 약 2,700만 원까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My campaign for president, I made a commitment. I made a commitment that would provide student debt relief. 이번 경감안과 관련해 여야 진영 양쪽은 물론 인종과 소득 등의 차이에 따라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와 찬반 양론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의 일각에선 애초 공약대로 $5만 탕감을 하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다. 공화당 등의 일각에선 탕감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선 학자금 대출금을 이미 갚은 학생들은 뭐가 되느냐, 유색인종의 혜택이 많은 제도라며 대출금 탕감의 공정성과 도덕적 해이 등을 지적하며 비판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Politically, it was a really thorny issue for President Biden. There are so many factions with strong opinions around student debt and what to do about it. 미국 책임 연방 예상위원회는 $10,000 부채 탕감은 약 2,300억 달러, 310조 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고 상환 유예 기간 연장은 근원 인플레이션을 0.2%포인트 상승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고추를 재배할 때 가장 우려되는 게 바로 탄저병인데요. 요즘처럼 비가 자주 오고 기온이 높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당국이 이미 세계 최초로 탄저병에 강한 품종을 개발했는데 이 품종의 재배 면적이 점차 늘면서 탄저병으로 인한 피해가 줄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수확기를 앞둔 고추가 한창 익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꽤 많은 고추가 밭고랑에 떨어져 있고 가지에 달린 것도 썩은 게 적지 않습니다. 검게 썩어가며 비틀어지는 탄저병에 걸린 겁니다. 요즘같이 비가 자짐자짐 하잖아요. 그러면 탄저병이 빨리 와버려요. 급속도로 와버려가지고 수확을 못해요. 탄저병은 주로 여름철 덥고 습한 기후에서 발생해 여러 작물에 피해를 줍니다. 국내 고추 재배 농가도 탄저병 때문에 매년 20 내지 30%의 생산량이 줄어 피해 금액이 1,000억 원을 넘습니다. 이 때문에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2년 세계 최초로 탄저병에 강한 고추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이후 민간기관과 함께 100여 품종을 개발했고 현재 탄저병 저항성 고추 재배 면적은 전국 고추 재배 면적의 30%인 8,000여 헥타르 정도입니다. 연구 결과 탄저병 저항성 고추를 심으면 농약 비용은 50% 이상 줄고 수확량은 30% 이상 늘어납니다. 평소 때보다 약 절반 정도의 농약 절약을 하다 보니 경영비에서 많이 줄었고 품질이 좋다 보니 가격 받는 거에서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병저항성 고추를 육종하려고 하는 기업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고 농작물의 탄저병 발생 위험도 더 커지는 만큼 관련 연구를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전 세계가 경험했듯이 감염병에 대한 방역 의료 작업은 참으로 고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사람을 대신해서 방역 작업을 하는 방역 로봇 개발 사업을 이끌고 있는 키스트의 오상록 박사와 함께 로봇 방역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단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정말 다양한 과학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단장님께서 이끌고 계신 방역 로봇 사업단은 어떤 곳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2020년 초에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시작되고 모든 관심이 이를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겠는 거였습니다. 예. 저희 방역 로봇 사업단은 바로 이런 어려움을 의료인 말고 로봇 기술과 ICT 기술을 이용해서 좀 극복해보자라는 취지로 시작이 됐고요. 총 5개의 연구팀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로봇 기술을 활용하면 인력이 하던 일을 일부 대체해서 비대면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로봇과 ICT 융합 기술로 기존 방역 체계에서 의료인을 포함한 운영 인력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방역 로봇 사업단이 출범하게 되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서 2024년 6월까지 4년간 총 18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네, 모두 5개 연구팀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연구팀에 대해서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사업단 시작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현장에 있는 의료인과의 미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를 쭉 조사하게 됐고요.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총 우선순위하고 예산의 범위를 고려해서 총 5개를 우선 골라봤습니다. 네. 그 5개 중에서 우선 병원 같은 그 집중 의료 현장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었는데요. 그 과제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은 네. 제일 먼저 하는 곳이 선별진료소에 서가지고서는 검체를 하는 작업입니다. 아, 네. 따라서 이 작업을 어떻게 로봇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이것이 시작된 것이 이 과제가 바로 비강을 자동으로 검체해 추출하는 그런 로봇이 되겠고요. 네. 이거를 지금 보면은 의료인들이 전부 방호복을 입고서는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를 하고 있죠. 네. 그 부분을 로봇으로 대체해서 의료인이 하는 검체를 로봇으로 해보자. 이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 확진자 하나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확진자가 어디를 돌아다녔나를 조사하고 이들이 어떻게 감염을 시켰나를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 더 이상 퍼지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람이 일일이 CCTV를 가지고 다 화면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거를 영상 인식 또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 기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확진자들을 자동으로 추적하고 이들이 어디 갔나를 목록을 잘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거를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요즘 얘기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면 많이 도와줄 수 있다. 이것이 두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과제는 이제 중증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중증 환자실에 가보면은 산소호흡기 같은 걸 쓰고 있는데요. 중증 환자다 보니까 이제 격리돼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상시에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방호복을 입고 뛰어들어가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레벨 D 방호복이라는 게 입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입었다 벗었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대신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환자 옆에다가 로봇을 놔둬서 산소호흡기를 조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는 밖에서 이를 관찰하면서 의사가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하는 세 번째 과제가 되겠고요. 예. 경증 환자들은 이제 생활치료시설이라는 곳에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 격리된 경증 환자들은 하루에 3번씩 도시락을 갖다 줘야 되고요. 이들이 쓴 물건들을 다시 수거해서 폐기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전부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로봇이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로봇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무실 같은 것도 쓰고 나면은
일정 시간 지난 뒤에 소독액을 뿌리고 닦아내는 작업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일상생활에서 좀 자동화해보자 그래서 소독액을 뿌리고 닦아내는 로봇을 그런 작업을 로봇이 대체하는 거. 그리고 추가로 더 박멸하기 위해서 그 자외선을 쏘여 가지고서는 남은 바이러스에 대한 것도 완벽하게 방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이제 5개 정도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주신 5개의 세부 과제 중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주신 그 신속 비대면 비강 자동 검체 추출 로봇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로봇이 피검자의 코를 찔러서 검체를 묻혀내는 그 작업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선별진료소에서 아마 몇 번 해보셨을 텐데요. 네.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렇게 그 의료인들이 콧구멍의 위치를 보고 면봉을 집어넣어서 그 나소팔링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비강하고 후강이 만나는 곳에서 그렇게 검체를 합니다. 그 부분에 검체를 해야지 제일 아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검체를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빼가지고 면봉을 밀봉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용기에 집어넣어가지고 밀봉을 하죠. 그럼 그 다음 걸 가져가서 이제 PCR 검사를 하게 되는데 요 작업을 로봇으로 하게 되면 똑같습니다. 로봇이 사람이 얼굴을 이렇게 보고 콧구멍이 어디 있는가를 안 다음에 콧구멍 속으로 면봉을 집어넣고 나소팔링스라고 하는 곳까지 쭉 집어넣은 다음에 요놈을 비틀어 가지고선 검체를 하고 다시 빼내고 용기에다 집어넣고 밀봉하는 거. 여기까지를 이제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 비강 검체 자동 추출 로봇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사람 코라는 게 다 다르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로봇이 하면 이게 과연 위험하진 않을지 또 사람보다 빠를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의료인들은 이제 사람의 얼굴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잘 추적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로봇이니까 조금 그런 어려움은 있어서 이렇게 턱을 올려놓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턱을 올려놓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영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람마다 다른 위치에 있는 그 콧구멍의 위치를 파악하고요. 그 콧구멍 위치가 파악이 되면 면봉을 집어넣는데 이 면봉을 기계가 집어넣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 개발한 로봇은 원천적으로 안전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즉 면봉으로 누르는 힘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스프링이 작동을 해서 더 이상 힘을 못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을 보장했고요. 또 하나는 계속 면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하 좌우로 느끼는 힘을 재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뭔가 접촉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데이터화해가지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따라서 저희들이 실험해본 바로는 의료인 사람이 하는 것만큼은 모르겠습니다만 원천적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의료인이 검체 하나만을 하는데 한 20여 초 정도 걸립니다. 저희 로봇도 검체만을 보면 한 20여 초 걸립니다. 그런데 면봉을 까고 집어넣고 다시 검체를 하고 다시 밀봉을 해서 하는 이 전체 과정을 보면은 한 사람당 한 2, 3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한 5대 정도를 병렬로 해서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람이 하는 전체 시간보다 한 2배 정도 빠른 그런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환자가 많이 일어나는 팬데믹 상황에서는 선별진료소에 환자가 굉장히 많이 몰리게 되어 있는데 로봇을 잘 복수로 활용함으로써 여러 대를 쓰면은 사람의 의료인보다 속도가 한 2배 내지 3배 빠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팬데믹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의료인들의 노고도 덜 수 있고 또 검사 회전율도 빨라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또 중요한 게 검체 채취 성공률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저희들은 아직 이제 개발 중이기 때문에 아직 사람을 통해서 실험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실험을 하려면은 IRB 그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IRB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통한 실험을 할 예정이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사람처럼 생긴 그런 마네킹 같은 걸 통해서 실험을 하고 있고요. 콧구멍의 위치 인식은 뭐 거의 100%고요. 그다음에 집어넣었을 때에 적절한 곳까지 가서 면봉으로 채취하는 부분 이것도 거의 100%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사람을 통해서 실험을 해볼 생각이고요. 내년에는 아마 기업이랑 같이 인증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검사자의 그 안전까지도 이제 고려한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단장님께서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거둔 성과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들 사업이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초부터 고민을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건 2020년 말쯤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과학의 달인 프로그램인데요. 네. 저는 뭐 달인이 아닙니다만 정말 이 연구에 참여하시는 5개 연구팀들은 달인을 뽑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을 데리고 한 1년 정도 고생을 해가지고 작년 말에 과학기술 대전에 전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전시를 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데모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과제 시작한 지 한 1년 만에 정말 달인들을 모시고 일반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도, 데모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성과는 저희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요거는 이제 앞으로 내년 초쯤에 기업인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가지고 상용화를 아마 한번 노력을 해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뭐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들을 만드시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방역 로봇 사업단의 최종 목표가 뭔지 궁금합니다. 예, 그 로봇을 도입하는 것 자체는 뭐 어렵습니다만은 그 뭐 큰 도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도입은 할 수 있습니다. 즉 데모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 의료인으로 되어 있는 체계에 로봇이 들어가서 기존 의료인 체계가 방해를 받거나 효율이 떨어지면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최종 목표는 로봇 개발 첫 번째 목표고요. 도입 두 번째 목표고요. 가장 최종 목표는 도입한 후에도 의료인이 이루어지는 의료인 중심의 그런 방역 체계를 어떻게 물 흐르듯이 그대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저희들이 보기에는 가장 도전적인 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로봇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감염병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상록 키스트 방역 로봇 사업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타민 D가 수면장애 개선과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김태 교수팀이 대학병원에서 교대, 비교대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비타민 D와 칼슘 농도를 측정하고 수면 패턴 데이터와 함께 분석한 결과 비타민 D와 칼슘 농도가 낮은 교대 근무자의 수면 장애가 비교대 근무자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또 알츠하이머 치매 쥐를 대상으로 비타민 D의 결핍 실험을 진행했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뇌 조직 내 아밀로이드 베타의 수치가 높아지고 기억력 저하가 나타난 반면 비타민 D를 보충하면 아밀로이드 베타 감소와 함께 기억력이 호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섬유 형태인 페트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수산물의 생식 기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성 평가 연구소는 최근 해양 생태계에서 자주 발견되는 섬유 형태 페트를 활용해서 100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 만든 뒤 홍합과 비슷한 진주담체에 32일 동안 노출시켰습니다. 그 결과 미세 플라스틱 농도에 따라 진주담체 성호르몬 수치가 최대 43% 감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침수와 화재, 실종 등 일상 속 각종 위험 정보를 알려주는 앱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안전한 국민 생활을 돕기 위한 K가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K가드는 이용자의 위치와 나이, 장애 여부 등 개인별 안전 취약도에 따라 각종 위험 상황을 음성이나 진동, 문자 등으로 알려주는데 같은 위험이라도 안전 취약도가 높은 시각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인에게는 위험 수준이 더 높다고 알리는 방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인 양자점을 초고해상도로 패턴화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성균관대 배완기 교수팀은 서강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공동으로 상용화된 반도체 제조 공정을 활용해 양자점의 물리적 특성은 변화 없이 초고해상도 양자점 패턴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패턴화 기술이 별도의 첨가물이 없어 양자점 방막의 광학적 특성은 물론 전기적 특성까지 저해하지 않는다면서 기존 포토리소그래프와 잉크젯 프린팅 등 모든 용액 공정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해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올해는 그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대물림시켜주고 싶지 않은 젊은 세대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겠죠. 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아닌 어려움과 고난을 풀어가는 올바른 정책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